트라투와 제인 채널을 청취하고 계신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순옥, 67살이고 인천 외곽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나 저에게 작은 정원과 낡은 단층집, 그리고 유일한 자랑인 아들 준석만 남겨주었습니다. 저는 늘 생각했죠. 준석이 착한 사람과 결혼만 하면 저는 더 바랄 게 없다고요. 그런데 그 운명의 밤에 저는 무능한 아들을 키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준석과 가영이라는 아이의 결혼식은 바로 지난주에 열렸습니다. 가영이는 겉보기엔 예쁘고 말도 부드럽고 도시 출신의 회계도 잘하고 예의도 바른 아이였습니다. 저는 복이 많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밤 결혼식 파티가 끝나고 집에는 저와 준석, 가영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저는 소박하게 신혼을 축하하는 집밥을 차렸습니다. 손님 없이 시어머니, 남편, 새아내만의 자리였죠. 시골 닭백숙, 매기 매운탕, 데친 채소와 미리 만든 멸치젓이었습니다. 상을 차리고 저는 말했습니다. 두 사람 피곤한 거 알지만 엄마랑 한 끼 같이 먹고 쉬어라. 가영이는 야른 잠옷을 입고 헝클어진 머리로 나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한마디 했죠. 야른 옷 입고 밥 먹는 건 좀 그렇지 않니? 그냥 한마디였는데 가영이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은 21세기예요. 엄마도 구식 소리 듣기 싫으면 조용히 계세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준석을 바라봤지만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시선도, 엄마 편도, 아내 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침묵, 방관자 같았죠. 제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신혼 첫날 밤, 시어머니가 대놓고 모욕을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삼킨 듯한 울음을 참으며 젓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는 배불러 너희 둘이 먹어라. 방에 들어가 남편 사진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늘 말했죠. 자식이 효도하면 엄마는 편하게 살고 자식이 불효하면 엄마는 강해져야 한다. 손을 떨며 서랍에서 3천만 원짜리 적금 통장을 꺼냈습니다. 결혼 선물로 주려던 돈이었지만 아직 주지 못했습니다. 봉투를 반으로 잘라버리고 통장 원본도 찢었습니다. 다음 날 양가 친척들이 모두 모여 신부를 배웅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밥상 앞에서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몇 마디 하겠습니다. 어제 저는 조용히 하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신뢰를 거두는 법을 배워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찢어진 적금 통장 복사본을 식탁 위에 내놓았습니다. 이 통장은 제가 취소합니다. 결혼 선물도 돌려받겠습니다. 예에 없는 사람에게 재산을 줄 수 없습니다. 제 아들이 아내가 엄마보다 중요하다면 알아서 하게 하겠습니다. 모두가 숨죽였습니다. 어색해하는 사람, 눈을 크게 뜬 사람, 핸드폰을 꺼내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가영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 체면 망치시려고요.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체면이 뭐라고 내가 걱정하겠니? 그제야 준석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큰일로 만들지 마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큰일은 시어머니 앞에서 며느리가 모욕한 일이야. 큰일은 아들이 엄마를 지키지 못한 일이야. 큰일은 내가 이런 꼴을 당해야 한다는 거야. 분위기는 숨막힐 듯 무거웠고 가영이는 방으로 올라가 문을 쾅 닫았고 준석은 뒤따라갔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돌아갔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가운 밥상 앞에 멍하니 앉아 마음도 저녁밥처럼 식었습니다. 그날 밤
아무도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앉아 차를 끓여 쓴맛을 삼켰습니다. 믿었던 며느리, 단지 야른 옷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시어머니를 모욕하다니. 그 아이가 도시 출신이든 시골 출신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부모가 가르친 예의는 쓰레기통에나 있겠죠. 저는 다짐했습니다. 내가 늙었어도 눈이 멀진 않았다. 내 집 밥상에서 누구도 나를 모욕하게 두지 않겠다. 그날 밤, 저는 방을 잠그고 빗자루로 문을 막았습니다. 내일은 긴 싸움이 시작될 걸 알았지만 저는 이미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내 며느리는 처음부터 인간의 도리를 다시 배워야 할 겁니다. 다음 날, 해가 막 뜨자마자 저는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 쌀을 씻고 마당을 쓸고 물을 끓였지만 이번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침 내내 준석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나는 소리에 아들이 아내에게 밥을 해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 이제는 알아서 하겠지. 하지만 저는 사과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점심 무렵 양가 친척들이 신혼부부를 배웅하러 다시 모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차를 내왔지만 아무 일 없던 듯 태연했습니다. 누가 물으면 저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응, 그냥 작은 일이 있었을 뿐이야. 괜찮아. 하지만 그 작은 일이 온 집안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 저는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독립하기 전에 한 가지 선언할 게 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어제 찢은 적금 통장 복사본을 꺼내 식탁 한가운데 올렸습니다. 이게 내가 약속한 결혼 선물이야. 300만 원, 하지만 어젯밤 일로 돌려받겠다. 선물은 내가 간직하겠다. 원본 통장은 이미 없앴다. 예의 없는 사람에게는 줄 수 없다. 가영인의 어른들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왜 돌려받아요? 이제 막 결혼했는데 좀 참으시지. 저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한 번 참으면 평생 참아야 해요. 20해 넘게 아들 키워서 며느리에게 모욕당하는 걸 보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신부 쪽의 한 아주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혹시 오해하신 건 아닐까요? 애들이 서로 말다툼한 거겠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일방적이었어요. 신혼 첫날 밤, 새 며느리가 막말을 했고 제 아들은 방관자였습니다. 저는 제 집에서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때 가영은 방에서 나와 계단에 서 있었고 준석도 뒤따랐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큰 소리로 집안 모두가 들을 수 있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회에서 능력 있는 며느리가 필요하지 않다. 집안 어른에게 예의를 모르는 며느리는 필요 없다. 나는 내 아들이 자기 엄마가 모욕당하는 걸 보고만 서 있게 키우지 않았다. 분위기는 팽팽하게 긴장되었습니다. 나는 준석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묻는다. 어제 엄마가 그런 말 듣는 걸 봤을 때 넌 무슨 생각이 들었니? 그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 아내가 화낼까 봐 무서웠어요. 나는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웃으면서도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잘했다. 하늘보다 아내가 더 무섭구나. 그럼 아내랑 살아라. 엄마는 간다. 방 안은 숨을 죽였습니다. 가영이가 끼어들며 체면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엄마,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저도 말을 좀 심하게 했지만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요.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면 엄마도 돈을 뺄 수 있어. 공평한 거야. 우리 쪽 친척들은 조용했습니다.
신부 쪽 식구들은 슬슬 일어날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도 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나는 조용히 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갔지만 아무것도 사지 않았습니다. 그냥 화를 식히려고 걸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방 문을 일찍 잠갔습니다. 내가 지은 밥을 아무도 먹지 않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 배를 비운 채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무례하게 굴만한 가치가 있었나? 한밤중 나는 조용히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준석이었습니다. 엄마, 문 좀 열어주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약 10분간 밖에 세워두고 그제야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그는 머리를 숙이고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늦었어. 엄마는 사과 필요 없어. 행동이 필요해. 내 아내도 엄마께 사과했어요. 그냥. 현대식으로 살아와서 예절을 몰라요. 나는 말을 끊었습니다. 그럼 배워. 못 배울 거면 여기서 살지 마라. 이 집엔 무례한 사람이 2명이나 필요 없다. 준석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우리 버리지 마세요. 나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는 버리지 않아. 하지만 더 이상 한 푼도 주지 않을 거야. 이제부터 둘이 알아서 해. 이 집은 엄마 거야. 여기서 살고 싶으면 똑바로 살아. 나는 문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영은 캐리어를 끌고 준석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나는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창문 틈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내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짐을 밀며 자신이 아내라고 부르는 여자 뒤를 따라갔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머릿속에 단 한 문장만 맴돌았습니다. 내가 엄마를 결혼식 날 모욕당하게 했으니 엄마가 내가 편히 살게 둘 거라 기대하지 마라. 두 사람이 따로 나가 살게 된 후 집은 텅 빈 듯했습니다. 나는 수년간 혼자 살았지만 이런 공허함은 처음이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엔 이제 쓰라림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가영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배우지 않은 사람을 어른이 되어도 모른다고 탓하기 어렵습니다. 나는 준석, 내 아들에게 화가 납니다. 엄마가 욕을 들을 때 나서야 하는 사람이 그저 고개 숙이고 귀신 무서워하는 아이처럼 떨기만 했으니까요. 그들이 집을 나간 지 사흘 후 나는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골목 입구 카페에 갔습니다. 수다스러운 친구 옥자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순옥 씨, 가영이 회사 옮긴 거 알아요? 나는 놀라서. 뭐라고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직장을 바꿨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옛 남자친구랑 가까워지려고 옮긴 거래. 나는 허리를 고추 세웠습니다. 뭐라고요? 확실하진 않은데 산업단지 사람들 말로는 가영이가 낯선 남자랑 자주 다닌대요. 퇴근 시간만 되면 시내 번호판 단 자동차 타고 어디론가 간다더라고요. 나는 집으로 돌아오며 손발이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지만 그냥 넘길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준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5번째 벨이 울릴 때쯤 그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가 왜 전화했어요? 엄마가 묻고 싶어서. 내 아내, 이상한 점 없니? 아니요, 아무 이상 없어요. 저랑 가영이 잘 지내요. 나는 망설이는 그의 목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여전합니다. 문제가 있어도 숨깁니다.
엄마가 듣기로 내 아내가 낯선 차 자주 탄다는데 어디서 일하는지 아니? 그는 잠시 침묵하다. 네, 가영이 직장 옮겼어요. 더 좋은 직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내를 믿어요, 엄마. 나는 비웃었습니다. 내가 믿으면 내가 잘 지켜. 엄마 손에 들어오지 않게 해. 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머리는 오히려 맑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먼 친척 언니 미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영이의 전 직장에서 회계로 일합니다. 미경 언니, 가영이 아직 그 회사 다녀요? 어머, 오래전에 그만뒀어. 결혼하고 며칠 만에 그만뒀지? 예고도 없고 서류도 안 챙겼어. 회사에서 아직도 절차 마무리하길 기다리고 있어. 나는 감사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확실히 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오토바이를 타고 그들이 사는 원룸으로 갔습니다. 미리 알리지 않았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6시가 다 되어 도착하니 준석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무 뒤에 숨어 기다렸습니다. 가영이가 나왔습니다. 몸에 딱 붙는 원피스, 새빨간 립스틱, 풍성하게 웨이브진 머리, 내가 알던 얌전한 며느리와는 딴판이었습니다. 10분도 안 되어 검은색 자동차 한 대가 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30대쯤 되어 보이는 잘 차려입은 남자가 나와 가영이에게 문을 열어줬습니다. 가영이는 환하게 웃으며 새장 속새처럼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는 굉음을 내며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선 채 누가 가슴을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도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내 며느리가 결혼 첫날 밤에 열기도 쉽지 않았는데 벌써 이런 짓을 하다니? 나는 오토바이를 돌려 정신없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밥도 물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3일째, 며느리가 낯선 남자와 동행함. 처음이 아니다. 내가 직접 봤다. 이제 더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엄마는 다 안다. 나는 지금 말해도 준석이 믿지 않을 걸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아내를 맹목적으로 사랑합니다. 나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나는 외가족 조카에게 전화했습니다. 보안 장비 일을 합니다. 이모 좀 도와줄래? 내가 카메라 좀 설치해줘. 이모가 진실을 알아야겠어. 3일 후 나는 5분 넘는 영상을 받았습니다. 카메라에는 준석이 퇴근하기 전 가영이가 문을 열고 낯선 남자를 방으로 데려가는 장면이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나는 영상을 보며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나는 준석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틀었습니다. 30초가 지나자 준석이 벌떡 일어섰다. 엄마 이거 언제 찍었어요? 엄마가 찍은 게 아니야. 카메라가 자동으로 찍은 거지. 너도 봤잖아. 더 물을 게 있어? 준석은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버릇없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어도 배신자는 용서하면 안 돼. 엄마는 둘 다 용서하지 않아. 준석은 울음을 터뜨렸다. 인생 처음으로 모든 것을 빼앗긴 아이처럼.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내려다보았다. 이제 왜 엄마가 적금 통장을 회수했는지 알겠지?
준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먹였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나는 등을 돌렸다. 마음은 저녁 바람처럼 차가워졌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방금 새로운 계획이 떠올랐다. 나는 명예만 되찾고 싶은 게 아니었다. 며느리가 나에게 빚진 모든 것을 반드시 되찾고 싶었다. 그리고 반드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날 이후 준석은 더 이상 예전처럼 약한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하숙집에 돌아가 문을 쾅쾅 두드렸다. 가영이 문을 열자마자 결혼 후 처음으로 뺨을 맞았다. 너 누구랑 있었어? 카메라에 찍힌 남자는 누구야? 가영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곧 준비라도 한 듯 얼굴을 들고 도전적으로 말했다. 남자들이 바람 피우면 그냥 놀다 왔다고 하면서 여자들이 그러면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난리야? 준석은 멍하니 섰다. 내가 인정하는 거야? 그래, 그게 어쨌다고? 난 널 사랑한 적 없어. 난 한 번도 널 사랑한 적 없어. 가족이 원해서 결혼한 거고, 내 엄마가 결혼 자금 준다고 해서 한 거야. 준석은 또 한 번 뺨을 맞은 듯 했다. 그럼 처음부터 다 계획한 거였어? 가영은 비웃으며 치마를 고쳐 입었다. 난 그냥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걸 했을 뿐이야. 착한 며느리 같은 건 시골 여자들한테나 어울리지. 준석은 손을 들어 또 때리려다 멈췄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더 이상 아무 감정도 없어서였다. 눈앞에 선 사람은 더 이상 아내도 사랑했던 사람도 아니었다. 그저 낯선 사람이 친척인 척하고 있을 뿐. 그는 조용히 떠났다. 집에 돌아와서 나는 현관 밖에 주저앉았다. 저녁 바람이 차가웠고 나는 안에서 여전히 나가지 않았다. 한참이 지나고서야 문을 열고 얇은 이불 하나를 내주었다. 여기엔 내가 잘 침대 없어. 남고 싶으면 현관에서 자. 준석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이불을 받았다. 아침 일찍 나는 밥을 지었다. 여전히 한솥밥, 국 한 그릇, 삶은 채소 한 접시. 상을 차리고 혼자 밥을 먹었다. 준석은 바라보기만 하고 젓가락을 들지 못했다. 나는 말했다. 여기 남은 밥 따위 없어. 먹고 싶으면 직접 해야지. 이제 누가 밥상 차려주는 일 없어. 준석은 허둥지둥 일어나 부엌에서 그릇을 씻고 불을 피웠다. 손이 덜덜 떨렸다. 장작을 잡아본 적이 없으니 나는 가르치지도 알려주지도 않았다. 그저 아이가 인생을 처음 배우듯 스스로 배우게 놔뒀다. 그날 오후 나는 읍사무소에 가서 땅 소유권을 내 이름으로 완전히 옮기는 서류를 신청했다. 전에 준석과 공동 명의로 하려 했지만 이제는 아니다. 직원이 물었다. 왜 바꾸시나요? 나는 웃었다. 아직 내 아들은 뭘 지킬 만큼 크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 더 멀리 내다보기 시작했다. 나는 변호사이자 친척인 조카에게 전화를 걸어 자격 없는 사람의 상속권을 거부하는 유언장 조건을 자세히 물었다. 조카가 물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나요, 이모? 나는 한마디만 했다. 내가 29년 키운 아들이 고물 취급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야. 그날 밤 준석은 일찍 방에 들어갔다. 나는 문 너머로 한숨 쉬는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방에 들어가진 않았다. 한참이 지나서야 준석이 내 방 문을 두드렸다. 엄마, 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 집도, 아내도, 돈도. 엄마가 더 뭘 원해? 나는 안에서 대답했다. 엄마가 바라는 건 딱 하나야. 사람이 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배우는 것, 남자가 되는 건 더 어렵지.
넌 엄마에게 사과할 빚이 있어. 하지만 그보다 더 내 자신에게 떳떳하게 살 인생을 빚지고 있어. 침묵. 다음 날 아침, 나는 준석을 들판으로 데려갔다. 남편의 오랜 친구인 춘식 아저씨에게 그를 맡겼다. 아무것도 모르지만 힘은 있어요.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 주세요. 춘식 아저씨는 나와 준석을 번갈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친구 너무 도시 청년처럼 생겼는데 땡볕을 견딜 수 있을까? 나는 대답했다. 배신도 견뎠으니 햇볕도 견딜 거예요. 그날부터 준석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다. 물을 지고, 거름을 주고, 잡초를 뽑고, 한낮 땡볕 아래 서 있다가 해질 무렵에야 집에 왔다. 손에는 물집이 잡히고, 어깨는 햇볕에 타고, 몸은 야위었다. 매일 밤, 나는 그에게 찬밥 한 그릇과 생선조림 조금만 내주었다. 미워서가 아니라 배가 너무 부르면 사람은 쉽게 잊기 때문이었다. 한 달 후, 그는 더 이상 불평하지 않았다. 나는 몰래 밥에 달걀을 하나 더 얹어줬다. 준석은 말없이 다 먹었다. 그날 밤, 나는 그가 우는 소리를 들었다. 아주 작았지만 나는 분명히 들었다. 나는 일기에 썼다. 35일째, 이제 지칠 줄 알게 됐다. 배고픔도 수치도 알지만 아직 고개를 들 줄은 모른다. 나는 기다렸다. 그리고 언젠가 그날이 올 걸 알았다. 예상대로 두 번째 달이 되자 준석은 달라졌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고 손에는 굳은 살이 박였다. 하지만 눈빛은 더 이상 흐릿하지 않았다. 아침마다 4시 반에 일어나 스스로 밥을 지어 도시락을 쌌다. 어느 날은 몰래 말린 생선을 도시락에 넣는 걸 봤지만 나는 말리지 않고 일기에 썼다. 60일째, 스스로 끼니를 챙길 줄 안다. 발전했다. 저녁이면 전처럼 현관에 널브러져 누워있지 않고 아버지가 남기고 간 헌책을 꺼내 읽었다. 누렇게 바랜 종이 희미한 글씨였지만 준석은 한 줄 한 줄 삼키듯 읽었다. 어느 날 그가 내 방 문을 두드리고 공책 하나를 내밀었다. 엄마, 한번 봐주세요. 펼쳐보니 전부 준석의 손글씨였다. 매일 들판에서 한 일, 느낀 점,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는 글도 있었다. 내가 잘못했다. 엄마를 부끄럽게 한 순간부터 잘못이었다. 사랑이 희생인 줄 알았는데 그건 나약함이었다. 나는 읽으며 손이 떨렸다. 하지만 담담하게 말했다. 적는 건 좋다. 하지만 적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준석은 고개를 숙였다. 알겠어요. 다음 날 나는 그를 시장에 데려갔다. 장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외가 쪽 사촌 대성의 집에 가기 위해서였다. 대성은 마을에서 제일 말이 많은 사람이었다. 결혼식 때 내가 일을 크게 만든 걸 두고 뭐라 했던 사람이기도 하다. 제가 말했다. 준석아, 들어가서 대성에게 사과해라. 그분이 한 말 때문이 아니라 내가 엄마를 욕먹게 했기 때문이다. 준석이는 멍하니 있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갔다. 10분 후 대성이 나와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순옥 씨, 이 아이 괜찮네요. 엄마를 지키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말할 용기가 있는 아이면 기회를 줄 만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다. 그렇게 나는 준석이를 데리고 집안 어른들, 엄마가 며느리에게 무시당하는 걸 본 사람들 한 명 한 명에게 사과하게 했다. 준석이가 사과할 때마다 나는 뒤에서 지켜볼 뿐 끼어들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내가 가장 꺼리는 사람, 경자 아주머니, 남편의 친누나. 나에게
자식 잘못 키워서 남편 죽고도 가르치질 못한다. 고 했던 분에게도 갔다. 나는 말했다. 이제 아주머니 차례예요. 들어가세요. 준석이는 망설이다가도 결국 들어갔다. 15분 후 경자 아주머니가 나를 불렀다. 순호가 솔직히 그날 많이 화났었어. 그런데 이 아이 진심으로 고개 숙이고 사과하니 이제 화가 풀렸어. 그리고 너 참 대단하다. 때리지도 않고 욕하지도 않고 아들을 다시 사람 만들어 놨으니.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맞아요. 저는 때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준석이 스스로 수치심으로 자신을 치게 했죠. 그날 집에 돌아오자 준석이가 갑자기 말했다. 엄마, 나 다시 공부하고 싶어. 대학이 아니라 사람이 되는 공부. 나는 물었다. 어떻게 공부할 생각이니? 준석이는 평소보다 단단한 눈빛으로 말했다. 아랫동네 아이들에게 무료로 공부를 가르치는 수업을 열고 싶어요. 수학, 물리, 국어를 가르칠 거예요. 매일 논에서 일 끝나고 나서요. 나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해라. 남을 가르치는 게 자신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3일 뒤, 준석이는 집 뒤쪽 오두막을 정리하고 낡은 대나무 책상 몇 개를 놓고 헌책을 모아 연습 문제를 베꼈었다. 동네 아이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처음엔 3, 4명이었지만 점점 늘어났다. 나는 멀리서 밀짚 모자를 쓴 손이 흙투성이인 내 아들이 인내심 있게 분필로 한 줄 한 줄, 한 계산씩 써 내려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다.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78일째, 이제 준석이가 베풀 줄 알게 됐다. 하지만 모든 게 평화로워졌다고 생각할 때 아무도 예상치 못한 사람이 돌아왔다. 가영이었다. 그날 저녁 가랑비가 내릴 때쯤 나는 채소를 다듬고 있었는데 택시 한 대가 대문 앞에 섰다. 차 문이 열리고 가영이 내렸다. 화장도 안 하고 얼굴은 지쳐 보이고 옷은 흠뻑 젖었으며 작은 배낭 하나만 들고 있었다. 가영은 나를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다. 엄마, 며칠만 신세져도 될까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가영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예전의 날카롭고 도도한 모습은 없었다. 지쳐있고 절망만이 보였다. 준석이가 집에서 나와 굳어버린 채 가영을 바라봤다. 아무 말도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들고 말했다. 머물러도 돼. 하지만 아무도 내 밥 차려줄 시간 없다. 먹고 싶으면 내가 해라. 자고 싶으면 내가 자리 펴라. 가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할 수 있어요. 나는 대문을 열어줬다. 다음 전쟁이 막 시작됐다. 그리고 내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영상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제인과 함께하는 복수 채널에서 감동적이고 깊이 있는 가족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다. 나는 가영을 집 뒤 창고방에 재웠다. 예전 농기구와 헌 비료자루를 두던 곳. 침대도 없고 모서리가 다른 낡은 대나무 돗자리만 있었다. 나는 동정도 멸시도 하지 않았다. 그저 가영을 제자리에 두었다. 처음부터 다시 배우게 하려고. 다음 날 아침도 나는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장 볼 준비를 했다. 집을 나서기 전 분명히 한마디 남겼다. 이 집엔 공짜로 사는 사람 없다. 밥 먹고 싶으면 물 길어오고 마당 쓸고 죽 끓여라. 아니면 굶어라.
나는 가영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돌아보지 않았다. 점심에 돌아오니 마당은 깨끗하고 물독은 가득했지만 부엌은 차갑고 밥솥엔 밥이 없었다. 가영은 구석에 앉아 눈이 빨갰다. 나는 묻지 않고 시장에서 사온 내 몫의 밥을 덜어주며 말했다. 각자 자기 몫이다. 이제 아무도 누구에게 빚진 거 없다. 가영은 조용히 밥을 먹었다. 불평도 거절도 없었다. 나는 그걸 인정했다. 저녁에 준석이가 논에서 돌아와 가영이 쌀을 씻는 걸 봤다. 둘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다가 각자 할 일을 했다. 인사도 원망도 사과도 없었다. 며칠 뒤 나는 일부러 가영에게 더 힘든 일을 시켰다. 연못에서 물을 길어와 채소에 물 주기. 가영은 익숙하지 않아 몇 번 미끄러지고 한 번은 아예 물가에 넘어졌다. 준석이가 달려와 일으켜주려 하자 가영은 밀쳐냈다. 나 혼자 일어날 수 있어? 그때 나는 집 현관에 서서 냉소적으로 말했다. 물에 빠져도 다시 일어날 줄 아네? 마음이 무너질 땐 어떡할 건데? 가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제대로 된 밥상을 차렸다. 밥도 잘 익었고 채소볶음도 짜지 않았고 국도 덜 익지 않았다. 나는 한 입 먹어보고 칭찬도 비난도 하지 않았다. 내 엄마가 해준 밥만큼은 아니지만 망신당할 정도는 아니네. 가영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했다. 준석이가 상을 치우고 나서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엄마, 가영을 언제까지 여기 있게 할 거예요? 나는 대답했다. 엄마가 정하는 거 아니다. 가영이 스스로 결정하는 거다.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우면 남고 여전히 버릇없으면 떠나면 돼. 엄마는 붙잡지도 쫓아내지도 않아. 준석이는 한숨을 쉬고 더 말하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나자 가영은 느리게 사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더 이상 핸드폰도 화장도 몸에 딱 붙는 옷도 없었다. 낡은 옷, 해진 슬리퍼, 상처난 손만 남았다. 어느 날 나는 가영이 마당에 쭈그리고 앉아 준석이의 무료 공부방 근처에서 노는 동네 아이들을 바라보는 걸 봤다. 그 눈빛이 이상했다. 더는 자존심도 없고 약간의 아쉬움과 상실감만 남아 있었다. 어느 비 오는 저녁 나는 돗자리를 다시 널고 있었고 가영이 논에서 돌아오며 모닝글로리를 안고 있었다. 손에는 피가 배어나오는 상처가 있었다. 나는 처마 밑에 서서 아무 말 없이 빨간 약통을 건넸다. 가영은 받아들고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요, 엄마. 나는 가영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는 없어. 이 집 늙은이일 뿐이야.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 가영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닿지 않았다. 그날 밤 온 가족이 모여 밥을 먹는데 결혼식 이후 처음으로 셋이 함께 앉았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내가 갑자기 물었다. 가영아, 지금 기분이 어때? 그녀는 고개를 들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부족하다. 가영은 손을 꼭 쥐며 말했다. 저는 버릇없이 살았어요. 남편을 길러준 분의 가치를 몰랐어요. 돈이 전부인 줄 알았고 준석 오빠랑 결혼하면 인생이 쉬울 줄 알았어요. 나는 말을 끊지 않았다. 이제 알겠어요. 너무 쉽게 살려고 하면 인생이 조롱하고 어른에게 버릇없으면 아무리 잘나도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녀를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 말 꼭 기억해. 그리고 바르게 살아. 말은 많이 하지 마. 그날 밤, 가영은 더 이상 창고방에서 자지 않았다. 그녀는 마루에 돗자리를 펴고 준석 옆에 바짝 붙어 누웠다. 내가 나가서 뭐라 하려는데 그녀가 돌아서서 조용히 말했다. 미안해. 준석은 말이 없었다. 한참 후에야 대답했다. 이미 늦었어. 하지만 다시 시작하고 싶으면 내가 막지 않아. 나는 그 말을 듣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남편의 제단 앞에 앉았다. 향을 하나 피우며 말했다. 여보, 내가 정말로 얘가 변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가 아는 모든 걸로 가르쳤어요. 나머지는 이 아이 인생이 알아서 하겠죠.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밤, 모든 게 잠잠해지나 싶던 찰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선희, 내 오랜 친구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다. 순호가, 너 들었어? 그 가영이 옛날 회사에서 폭로당했대. 시어머니 욕을 전 남자친구한테 문자로 보냈는데 다 퍼졌대. 나는 멍해졌다. 선희는 누가 저장했다가 돌린 건지 모를 대화 기록을 출력해 내게 건넸다. 나는 종이를 들고 그 할머니랑 사는 건 박물관에 사는 것 같아. 만지지 마시오, 표지만 없을 뿐이야. 라는 문장을 읽으며 가슴이 서늘해졌다. 나는 종이를 접었다. 그리고 알았다. 가영의 인생 공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나는 1시간 넘게 멍하니 앉아 내 욕이 적힌 종이를 손에 들고 손이 덜덜 떨렸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역겨워서였다. 나는 그 아이를 집에 들이고 다시 살 기회를 줬는데 결국 뒤통수를 칠 생각이었구나. 나는 준석에게 바로 말하지 않았다. 정확히 어디까지 퍼졌는지 알아야 했다. 다음 날 새벽, 나는 자전거를 타고 읍내로 가서 가영의 옛 직장에 다니는 조카 소연이네 집에 들렀다. 나를 보자마자 소연이가 놀라서 말했다. 이모, 다 아셨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출력물을 내밀었다. 소연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도 깜짝 놀랐어요. 이 채팅은 회사 사람이 가영 언니가 핸드폰을 책상 위에 두고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캡처한 거예요. 메시지는 가영 언니가 경훈이라는 사람한테 보낸 건데 전 남자친구라던데요. 어떻게 내부 단톡방에 다 퍼졌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를 악물고 물었다. 다른 말도 했니? 네, 이것도 있어요. 소연이는 핸드폰을 켜서 다음 메시지를 보여줬다. 몇 달만 더 참으면 준석이 또 바보같이 사랑해줄 거고 내가 집문서에 도장 짓게 만들면 끝이야. 그때 그 할머니가 피눈물 흘려도 이미 늦었지. 나는 망연자실했다. 의자 등받이에 손을 짚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다. 나는 곧장 집으로 돌아왔다. 그때 가영은 부엌에서 불을 피우고 있었다. 나는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봤다. 두 얼굴을 가진 사람. 연기도 너무 잘해서 나보다 40살 가까이 더 산 내가 속을 만큼. 나는 부엌에 들어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가영아, 위로 올라와. 할 말이 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따라왔다. 나는 출력물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읽어봐. 그녀는 종이를 들고 표정이 확 변했다. 몇 초 후 종이를 내던지며 소리쳤다. 누가 이걸 엄마한테 줬어요? 누가 줬는진 상관없다. 중요한 건 한 가지야. 너는 여전히 예전과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다. 두 얼굴. 가영은 필사적으로 부정했다. 제가 쓴 거 아니에요. 누가 흉내낸 거예요. 제가 함정에 빠진 거예요.
나는 비웃었다. 함정? 그럼 거기 경훈이라는 이름은 뭐야? 전 남자친구지. 준석이 몰래 만나는 그 남자? 내가 눈이 멀었다고 생각하니? 가영은 말문이 막혔다. 그때 준석이 들에서 땀을 흘리며 들어왔다. 나는 기다리지 않고 말했다. 준석아, 이리 와봐. 그가 들어와서 종이와 가영의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내가 출력물을 내밀자. 읽어봐. 그리고 내가 직접 결정해. 준석은 아무 말 없이 끝까지 읽었다. 그 할머니가 피눈물 흘려도 이미 늦었지라는 부분에서 손이 떨렸다. 그는 고개를 들어 가영을 바라봤다. 그 눈엔 분노가 아니라 오직 슬픔만 남아 있었다. 너, 말해봐. 이거 내가 쓴 거야? 가영은 울음을 터뜨렸다. 저 그냥 너무 화가 나서 그랬어요. 그땐 엄마를 잘 몰랐고 여기 생활도 익숙하지 않았어요. 나는 크게 소리쳤다. 익숙하지 않았다고? 여길 교도소로 아나? 여기서 사는 게 은혜인 줄 알아라. 내가 무슨 자격으로 시어머니를 미친 개처럼 욕해? 준석은 조용한 목소리로 나를 바라봤다. 엄마, 나한테 맡겨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나는 뒤로 물러나 의자에 앉고 두 사람을 지켜봤다. 준석은 가영을 바라봤다. 그의 눈엔 더 이상 눈물이 없었다. 다시는 돌아오지 마. 내가 너한테 기회를 준 게 내 실수였어. 내가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을 거라 생각한 것도 내 잘못이야. 가영은 당황했다. 나를 내쫓아? 그럼 난 어디로 가? 그렇게 쉽게 생각해? 그래. 힘들면 내가 감당해야지. 넌 나도, 우리 엄마도 이용하려 했잖아. 가영은 소리쳤다.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처음부터 모질게 굴고 나를 무시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어. 나는 벌떡 일어섰다. 반응? 내가 한 짓이 반응이라고? 결혼식 날 시어머니를 모욕하고 이제 와서 남 탓이냐? 나는 낡은 여행 가방을 들고 마당 한가운데 내던졌다. 나가. 지금 당장.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 이 집은 입이 독한 사람을 두지 않아. 가영은 내 다리에 매달려 울었다. 엄마,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진짜 잘못했어요. 엄마. 나는 다리를 빼지 않고 천천히 말했다. 용서는 할 수 있다. 하지만 잊지는 않는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이나 들어주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준석이 갑자기 소리쳤다. 가영아, 일어나. 우리 엄마 그만 울리자. 가영은 흐느끼며 가방 쪽으로 기어갔다. 가방을 열자 텅 비어 있었다. 나는 말했다. 내 물건은 내가 다 버렸다. 딱 2벌의 옷만 남겨두었다. 그녀가 기억하도록 언젠가 그녀는 가난했고 밑바닥이었고 한때 욕했던 박물관 같은 할머니에게 애원해야 했던 날이 있었다는 것을. 대문이 열리고 가영이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며 입술을 떨었다. 엄마, 미안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똑바로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내 눈은 말라 있었다. 더 이상 화도 없었다. 오직 결심만 남아 있었다. 그녀는 캐리어를 끌고 햇볕 아래 유령처럼 터벅터벅 걸어갔다. 나는 대나무 숲 너머로 그녀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서서 바라보았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 장롱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부터 간직해온 물건이었다. 이제 열 때가 왔다. 그리고 준석이 왜 엄마가 단 한 번도 손을 놓지 않았는지 알아야 할 때가 왔다. 그 오래된 나무 상자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긴 유일한 물건이었다. 나는 한 번도 누구에게도 열어 보여준 적이 없다.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때가 되지 않으면 열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상자 안에는 남편이 말년에 병으로 손이 떨려 글씨가 삐뚤빼뚤해 읽기 힘들게 쓴 일기장이 있었다. 하지만 한 줄 한 줄, 한 글자 한 글자가 모두 피와 살이었다. 나는 준석을 불렀다. 그는 논밭 흙이 묻은 손으로 풀냄새가 나는 옷을 입고 내 맞은편에 앉았다. 나는 상자를 그의 앞에 밀어놓았다. 열어봐라. 다 읽어. 그 다음에 엄마가 말할게. 그는 뚜껑을 열고 공책을 꺼내 한 장 한 장 넘겼다. 나는 가만히 앉아 끼어들지 않고 그의 얼굴에 나타나는 반응만 바라보았다. 놀람에서 슬픔으로 결국엔 눈물로 바뀌었다. 아버지가 쓴 글씨. 내가 이걸 읽고 있다면 내 엄마가 너를 어떤 한계까지 가르쳤다는 의미다. 남은 부부는 아빠의 몫이다. 너는 우리 부부의 유일한 아들이다. 누구도 내가 크게 성공하길 바라지 않는다. 다만 착하게 살길 바란다. 내 엄마가 단 한 번도 고개 숙이지 않게 해라. 나는 물었다. 이제 알겠니? 준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엄마, 나 후회해. 엄마를 울게 했고 내가 잘못 사랑한 사람 때문에. 나는 그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엄마는 내가 우는 걸 원하지 않아. 엄마는 내가 더 강해지길 원해. 모든 게 지나가도 넌 여전히 엄마의 피와 살이야. 아무도 너를 엄마만큼 사랑하지 않아. 하지만 이제 엄마가 더는 너를 감싸주지 않을 거야. 스스로 서는 법을 배워야 해. 그날 밤 나는 집에 남은 가영의 물건들 몇 권의 수첩, 수건, 슬리퍼를 모두 모아 싸서 뒷마당에서 태웠다. 지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내주기 위해서였다. 준석은 내 뒤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불꽃이 꺼질 때서야 그가 말했다. 엄마, 엄마는 이제 나를 용서해요? 나는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용서했다. 하지만 이제 엄마가 다시는 용서할 필요 없게 살 거라. 그날 이후로 준석은 더 열심히 농사짓고 꾸준히 아이들을 가르치며 나에게 돈 한 푼도 요구하지 않았다. 어느 날 내가 가방에 돈을 넣어두었더니 그는 그걸 다시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엄마가 가지세요. 이제 내가 벌 수 있어요. 내 마음 한구석에 따스한 무언가가 피어올랐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처럼 늘 조용히 옳은 일을 했던 그 모습처럼. 어느 날 오후 내가 집 뒤뜰에 허브를 널고 있는데 오토바이 소리가 대문 앞에 멈췄다. 정장 차림의 낯선 남자가 종이 가방을 들고 내렸다. 안녕하세요. 혹시 순옥 어머님 맞으세요? 나는 놀라 물었다. 네, 누구세요? 저는 예전에 가영 씨와 함께 사업하던 사람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는데 빚에 관한 일입니다. 나는 찡그렸다. 무슨 빚이요? 그가 가방에서 가영의 서명이 있는 차용증을 꺼냈다. 경훈이라는 친구와 공동 투자 명목입니다. 금액 2억 원, 보증인 준석. 나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정말입니까? 네, 저희가 같이 투자했는데 지금 가영 씨가 도망가서 연락이 안 됩니다. 서류에 준석 씨 이름이 있어서 혹시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 해서 왔어요.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알겠습니다. 서류 두고 가세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는 고개 숙여 인사하고 떠났다. 나는 집으로 들어가 준석을 불러 그 종이를 건넸다. 그는 읽고 손을 꽉 쥐고 입술이 파랗게 질렸다. 그럼 집에 돌아오기 전에 이미 가영이 빚을 남겼군요. 그런데도 가난한 척, 잘못을 뉘우치는 척하다니. 나는 차갑게 말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돈을 빌렸어. 만약 처리하지 않으면 다음에 채권자가 집을 압류하러 올 거야. 준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처리할게요. 엄마가 더는 고생하지 않게 할게요. 사흘 뒤, 그는 쌀을 판 서류와 장기 일용직 계약서를 가져왔다. 엄마, 우선 1억 원 갚았어요. 남은 건 추가로 일해서 조금씩 갚을게요. 엄마 돈 필요 없어요. 나는 이제 단단하고 강해진, 더는 눈물 없는 내 아들을 바라보았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이제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야. 넌 다시 시작할 자격이 있어. 하지만 이제부터는 너무 쉽게 누구를 믿지 마라. 그리고 엄마가 더는 내 뒤처리를 하지 않게 해라. 그날 밤, 나는 남편의 제단 앞에 향을 하나 더 올렸다. 나는 아무것도 빌지 않았다. 그저 말했다. 여보, 봤죠? 우리 아들, 결국 스스로 설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여정은 끝나지 않았어요. 가영이 아직 멈추지 않았고, 나 역시 아직 그 아이와의 인연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알았다. 그 아이, 아직 충분히 대가를 치르지 않은 그 탐욕스러운 성격으로 분명 다시 돌아올 것이다. 다음엔 아무도 그녀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누군가 내 삶을 또다시 망치러 오기를 가만히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다. 빚 문제 이후 나는 가영의 행방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직감 때문이다. 그 아이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예감. 나는 외가 쪽 조카 경자형에게 부탁했다. 그는 채권 추심 일을 하고 있다. 이틀 뒤 경자형이 전화했다. 이모 순옥 찾았어요. 지금 시내 네일숍에서 임시로 일하고 있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와 같이 살아요. 임시 거주 신고도 안 했어요.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어디에 있니? 구시장 4번 골목 31번지 2층 방이에요. 나는 전화를 끊고 준석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번 일은 내가 직접 끝내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과일 몇 개를 든 바구니를 들고 자식을 보러 가는 척 시외버스를 탔다. 그 하숙집에 도착해 조용히 문을 두드렸다. 낯선 여자가 문을 열었고 그 뒤로 가영이 나와 귀신을 본 듯 멈춰 섰다. 당신, 여기에 왜 왔어요?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보러 왔다. 그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라. 그 소녀는 부끄러워하며 자리를 떴고 이제 나와 가영만이 남아 매니큐어 냄새와 썩은 음식 냄새가 뒤섞인 어지러운 방 한가운데 서 있었다. 가영이 조용히 말했다.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 당신이 여기 온 이유가 뭐지? 마지막으로 얘기하려고. 내가 만든 빚에 대해, 배신에 대해, 그리고 내가 아직 다 치르지 않은 결과에 대해. 가영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당신이 뭘 더 원해? 나는 이미 다 잃었어.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친구들도 다 돌아섰어. 이제 나 혼자뿐이야. 그걸로도 부족해? 나는 한 걸음 다가서며 그녀를 꿰뚫어보는 눈빛으로 말했다. 넌 아직 가장 중요한 걸 잃지 않았어. 진정한 후회 말이야. 넌 아직도 살아있고, 웃고, 다른 사람들에게 억울하다고 말하지.
남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으면서도 말이야. 난 당신한테 배울 필요 없어. 그래, 그럼 그렇게 계속 살아봐. 하지만 명심해. 오늘 이후로 내 아이 이름에 다시는 엮이지 마. 이용하지도 말고, 유혹하지도 말고, 돌아오지도 마. 내가 또 한 번이라도 얼쩡거리면 나는 사기, 불법 신용남용, 신입남용 횡령죄로 고소할 거야. 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당신, 무슨 증거라도 있어? 나는 주머니에서 대출계약서, 사본과 경훈과의 메시지 기록을 꺼내 그녀 앞에 놓았다. 이게 마지막 경고야. 우리 쪽으로 한 발짝이라도 더 다가오면 너를 받아줄 직장은 어디에도 없게 만들 거다. 가영은 화가 나서 떨었지만 입술을 꾹 다물고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았다. 나는 몸을 돌려 좁은 방을 나섰다. 따가운 햇살이 등 뒤로 소금처럼 스며든다. 계단에 다다랐을 때 가영의 목소리가 작고 급하게 들려왔다. 난 당신이 싫어. 나는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다. 그래, 싫으면 싫어해. 하지만 다시는 내 피가 흐르게 두지 마라. 그날 오후 나는 집에 돌아왔다. 준석은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있었고 웃음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졌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한쪽 구석에 서서 한때 바닥까지 무너졌던 내 아들이 이제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밤이 되자 나는 준석에게 가영을 찾아간 이야기를 해주었다. 준석은 한참 침묵하다가 물었다. 엄마, 후회하지 않아? 용서한 거. 나는 곧장 대답했다. 아니, 용서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거야. 하지만 엄마는 바보가 아니야. 미리 경계하지 않으면 그 여자는 또 돌아와서 망가뜨릴 거라는 걸 알아.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이제는 미워하지 않아. 앞으로는 누군가 나처럼 잘못 믿어서 고생하지 않길 바랄 뿐이야. 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그렇다면 내 자식들은 절대 엄마가 내 엄마처럼 눈물 흘리는 걸 보지 않도록 살아야 해. 나는 남편의 재단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보, 보이지? 얘가 이제 배웠어.